소리 잘 들리면 동그라미. 아,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권수철 박사님 오랜만에 뵙고. 어, 감사합니다. 예, 예. 그리고, 아까 권은혁 전, 네, 들어와 성함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권은혁 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예, 예, 다들 건강하시죠? 예. 네, 양질의 양으로 나갈 정보. 저희들이 온라인 세미나 매월 하고 있고요. 그죠? 예, 잘 아시겠지만, 올해는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그래서 첫 번째는 ESG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동향을 말씀을 했고, 두 번째에서는 ESG와 관련된 실제적으로 ESG에 관련된 이슈가 뭐냐, 그런 이슈에 대한 사례들, 특히 기업 중심적인 사례들을 1차를 했는데, 제가 부족하지만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1회차, 2회차 때 저 혼자 떠들었더니 반응이 너무 안 좋아서 저 사람 딕션도 안 좋은데 왜 맨날 혼자 하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대호각성을 하면서 3회차부터는 저처럼 전문가 임내하면서 현장도 모르면서 혼자 떠드는 사람이 나서서 안 되겠다. 그래서 3회차부터는 직접 우리가 이제 빠른 세미나하고 더 차별성을 가지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직접 필드에서 일하는 분들의 경험과 다음에 고민을 한번 함께 나누고 여러 참여하신 분들과 같이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했어요. 그래서 3회차 저번 달에는 공공기관의 ESG 경영 사례에서 경기도 가족 여성 재단의 팀장님이 오셔갖고 얘기했더니 제가 발표할 때와는 다르게 너무 열화와 같은 반응들이 리액션이 좋아서 저희가 이제 네 번째에는 요새 사회복지 기관에서도 굉장히 ESG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보통 ESG에 드라이버가 걸린 것들은 아무래도 기업에서 많이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NGO, NPO, 사회적 경제, 그다음에 사회복지기관, 이게 결국 ESG는 기업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조직, 심지어 가정 내에서조차 ESG 실천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사회복지와 ESG와 관련된 내용을 갖고 현장에 계신 우리 세화종합복지관의 김은길 관장님 모시고 사회복지가 왜 ESG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현실에서 사회복지가 적용되는 사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제언을 하고 20분 정도 발표하고 저랑 또 같이 Q&A하고 현장에서 채팅으로 질의를 계속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 담아서 우리 관장님하고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사회적 경제와 ESG에 관련돼서 또 한번 다루는 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4회차 우리 세화종합복지관의 김영일 관장님의 기조 말씀을 좀 듣고 같이 나눌 시간을 하겠습니다. 우리 다들 떨어져 있지만 열화와 같은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받은 김용길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뭐 사실 ESG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희가 2년 전, 약 3년 됐죠. 3년 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조직 운영을 하면서 한계를 느꼈고, 그런 새로운 어떤 환경에 대한 변화와 도전을 고민하다가 저도 ESG라는 것들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올해 저희도 지금 ESG 관련된 적용 가능성에 관련된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논문이 나온 다음에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고민했던 것들을 좀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좀 전환해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고요. 혹시 보시고 이 자료가 필요하다 하시면 언제든지 센터에 연락하시면 아마 공유해 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제 화면을 뜨질 않아서요. 네. 자, ESG와 지속 가능한 사회복지 실천 이해와 적용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네, 첫 장에. 네.
네. 이게 파일이죠.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됐어. 이렇게. 아, 피치. 안 넘어가잖아. 그럼 이거 가져 할까요? 아, 이게 패스가 안 되죠. 이걸로 공유가 되고 있으니까.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은 ESG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관심을 지금 많은 분야, 사회복지사 현장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수교육으로 강의를 사실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의 질문은 뭐냐면 ESG에 대한 새로운 뭐 개념에 대한 궁금증도 있지만 도대체 왜 그리고 어떻게 그 현장에서 이 ESG를 적용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이나 내용들을 좀 알려달라.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마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뭐 제가 개념을 설명드릴 건 아니고요. 왜 사회복지 현장에서 ESG가 필요한지, 그래서 그리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저희는 A형 모델, B형 모델, C형 모델 형태로 설명을 지금 저희 연구에서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고 지금 현재 저는 지금 인천에 있는 세화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인천에서도 비슷한 고민들을 하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인천형 ESG 적용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례를 드리고 재원으로 해서 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 자료고요. 저는 뭐 현장에서 27년째 지금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 순사회복지사입니다. 제가 뭐 경영학자도 아니고요. 그래서 약간 어설픈 것도 있겠지만 뭐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는데요. 네네. 제 카페 이게 20년 넘게 그래도 나름 열심히 관리하는 카페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대학에서 강의했던 것들 또 강의하는 거 또 현재 고민들을 많이 공유하고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 요즘 계속 쓰는 게 ESG입니다. 참고로. 예, 그리고 제가 인천에 온 지는 한 조금 넘었는데 3년간 인천에 와서 제가 고민하고 또 연구했던 주제 글들입니다. 그래서 8번까지는 제 카페에 가시면 이 연구 보고서나 논문이 공유돼 있고 지금 올해 하는 건 9번, 10번 보고서와 논문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 얘기는 뭐 지긋지긋해서 하고 싶진 않지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ESG를 고민한 게 이 코로나가 사실 배경이 됐고요. 그러나 이 코로나는 여러 가지 또 국적인 고민과 노력을 통해서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그것들을 극복하는 집단지성을 발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느덧 끝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ESG를 고민해야 되냐면 결국 이런 변수,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의 지속 가능한 실천을 위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사회복지 경영 모델, 그 중에 ESG다. 저는 그렇게 설명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회복지 조직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내적 위기, 조직의 내적 위기, 외적 위기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 서베이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 이걸 분석하는데요. 현장의 전문가들이 느끼는 내적 위기가 뭐냐 했을 때 네. 이게 화면이 옛날 화면에서 없는데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의사소통 문제든지 뭐 소식 문제, 갑질 문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밖에 외적 위기로는 지금 뭐 ESG 경영의 사실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기후위기 아닌가요? 기업들도 기후위기의 관점, 물론 그게 다 ESG는 아니겠지만 큰 핵심 문제 중에 하나가 기후위기가 극적 위기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빈곤, 정신건강, 초고령화,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이 급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처하는 조직적 역량들이 필요한데 또한 그것들도 ESG 경영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죠. 김영년 교수님 강의 자료에 보면 코로나 이후에 변화될 여러 가지 사회 변화 문제를 10가지 리스트업 시킨 건데요. 그 중에 여러 가지 뭐 다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걸 아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우리 지역사회에 나타났을 때 우리는 대응할 수 있는 대응력을 갖고 있느냐. 저는 그 대응력을 지속 가능한 사회복지 실천력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고요. 그것들을 우리가 꾸준히 준비해 나가지 않으면
이런 변수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조직이 멈출 수 없다,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열심히 싸웠지만 더 심한 적이 링 밖에서 기다리기죠. 기후 변화입니다. 2배 이상 더 큰, 그리고 아마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개입이 필요한 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기후위기 취약계층들, 우리가 만나는 당사자,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분들이 사실은 기후위기의 가장 취약계층이다. 결국 기후변화, 기후위기에 개입해야 되는 사회복지사들의 노력이 필요한 건데 그것들의 당위성을 찾는 게 저는 ESG에 해당된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뭐 환경운동연합에서도 이런 뭐 취약계층에 대한 기후변화에 대한 어려움을 보도하는 포스터를 본 것도 있고요. 사실 작년에 제가 이거 쓴 논문입니다. 같이 쓰긴 했지만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미치는 문제에 생활 방안에 관한 연구를 썼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발전시킨 게 올해 연구하고 있는 ESG 복지 경영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외적 리스크 넘어가고요. 그냥. 그래서 유능한 사회복지 실천가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그 지속 가능한 사회복지 실천 이전에 얘기했던 그 위 부분들은 주로 유능성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한 거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 지속 가능성, 우리가 서스테이너블이라고 하는 실천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뭐 지식을 갖고 있고 경험을 갖고 있어도 실천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서스테이너블,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들을 확보하기 할 수 있는 조직적 역량이 뭐냐? 그게 바로 ESG 조직 운영이다. 저는 이렇게 또 설명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속 가능한 실천 뭐냐? 사회복지 실천의 의미가 뭐냐? 이건 사실 뭐 전문가가 한 얘기가 아니라 제가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학술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도 뭐 다 아시는 SDGs라는 그 17개의 목표와 유엔이 얘기한 그리고 그것과 연관된 ESG의 방법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 부분들을 좀 사회복지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질문 많이 주변에 하지 않나요? 특히 오늘 들어오신 분들이 누구신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마 사회복지 영역에 계신다면 아마 비슷한 질문, 비슷한 의문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거에 대한 작은 답을 제가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옛날 버전에 지금 PPT, 그 PDF 파일이어서 좀 당황스럽지만, 자, 짐 콜리스라는, 아마 이거 굿투그레이트라는 그 비영리 조직의 어떤 선한 조직에서 위대한 조직으로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죠. 아마 보신 분 계실 텐데요. 이 책에서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위대한 기업만 있어서 사회는 발전할 수 없다. 결국 비영리 조직, 그러니까 기업이 아닌 비영리 단체에서들도 위대한 조직으로 탄생하려면 동일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대안들을 제시한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여기에는 ESG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 내용을 보면 결국 ESG에 관련된 내용들도 분명히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왜 사회복지에 ESG가 필요한가? 적시성 문제입니다. 시의적절한 변화에 응대하기 위한 거죠. 이걸 다시 얘기하면 변화관리 능력이죠. 조직의 변화관리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ESG 경영, ESG에서 얘기하는 개념들을 살펴보고 그것들을 도입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결국 적응성을 키우지 못한 조직은 뭐가 된다?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퇴보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결국 ESG 가치를 아시는 분들은 뭐 느끼시겠지만 사회복지가 얘기하는 가치와 ESG 가치는 전혀 다른 게 아닙니다. 기업들은 생소할 때 모르지만 사회복지 사들은 우리가 맨날 했던 거고요. 실제 그것들을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단 ESG라는 디자인 토장 안에 집어넣는 거죠. 틀거리에. 그래서 모든 일반 대중이 알 수 있는 모습으로 실천하겠다. 우리가 실천하는 모습은 이런 가치다라는 것들을 어필하기 위해서도 우리의 가치를 좀 더 대중적으로 호소하기 위해서도 ESG 적용이라는 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기후 문제. 저는 이 기후 위기 문제를 기후 정의 문제로 얘기하고요. 최근에 어느 세미나에서 봤던 것 중에 그 절대적 빈곤이 곧 차락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가진 것 없는 것 그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재난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후 그냥 환경 문제의 개념이 아닌 정의, 저스티스 문제로 우리가 접근하기 위해서도 그 당위성을 찾기 위해서도 ESG라는 개념 가치를 한번 살펴보고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기업은 아시는 것처럼 2030년까지는 상장된 주식회사는 모두 ESG 보고서를 내야 됩니다. 그죠? 다 아시는 것처럼. 그러면 지금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ESG 경영을 선포하지만 이제는 모든 대부분의 기업들이 선포할 거고요. 그리고 대기업들은 여력이 있으니까 뭐 조직 안에서의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겠지만 중소기업이나 좀 열악한 기업은 그렇게 만들 여력이 안 돼요. 근데 ESG 경영은 해야 돼요. 그러면 실제 그 기업들이 할 수 없는 영역들을 대신해 줄 수 있는 파트너십이 이 비영리 섹터, 그러니까 아까 소셜 섹터라고 하죠. 비영리 기관 영역에서의 기관들의 역할들이 필요한데 그것들을 준비한 기관들은 기업이 갖고 있는 뭐죠? 사회 투자, 후원, 그다음 인적 자원들을 활용해서 사회복지 실천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십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이런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건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ESG를 왜 사회복지 현장에서 해야 되냐라는 것들을 이 6가지로 좀 설명드리고 싶고요. 이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아마 공감 가는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현재 지금 연구하고 있는 보고서에 실을 내용인데요. 현재 인천에 20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20개 복지관의 중간 최고 관리자들에게 설명을 했던 겁니다. 왜 우리가 ESG 경영을 도입해야 되냐 했을 때 이야기한 6가지, 7가지 내용입니다. 뭐 공통된 것도 있고요. 또 뭐 좀 내용도 있지만 이런 관점으로 현장의 전문가, 사회복지 실천가들은 ESG 경영에 대해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단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의문이 생긴다는 거죠. 실천하고 있는 예시입니다. 뭐 이걸 예시를 오늘 시간 관계에서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많이 보셨던 거죠. 분리수거하거나 텀블러 이용하거나 에코백을 사용하거나 이런 것들을 적극하자. 뭐 이런 캠페인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용인수지 장애인 복지관은 브랜딩을 아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더 환경을 생각하는 복지관이다. 이런 것들로 마케팅을 좀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포천에 있는 복지관 중에 하나는 어떤 사업을 기획할 때 인권적인 측면, 환경적 측면, 지속 가능한 실천적인 측면들을 그 사업 계획서에 반영하고 있냐를 체크하는 것들로 기획의 시작을 본다. 이런 사례를 제가 본 적도 있고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이게 이제 A형 모델로 제가 이제 분석할 때 보고서에 낼 건데요. 성수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인데 서울에 있는 성수종합사회복지관인데요. 이 복지관도 자체 워크숍을 통해서 그 직원들이 생각하는 ESG가 뭔지 개념에 대한 정의를 했고 실제 선포식을 했고요. 5년간의 마스터 플랜을 세워서 그것들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라고 구조화시킨 그런 사례였는데요. 뭐 이 내용은 다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성수복지관 직원들이 생각한 ESG입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개념들을 함께 합의해서 정의한 거죠. 그리고 이런 단계적 계획을 세워서 27년까지 완성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성수복지관은 ESG 경영을 사업으로 설명하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실천 약속 또는 실천 강령으로 표시하면서 직원들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게 첫 번째 A형 모델의 큰 특징이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선언문이고요. 두 번째 B형 모델인데요. 이거 화면이 좀 이게 PDF 파일에서 안 보이는데요. 성남에 있는 도촌복지관입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이 기관을 방문을 했었고요. 이 도촌복지관도 올 초 경영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CI 작업까지 했고요. 홈페이지도 완전히 리뉴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ESG, SDGs 이런 것들을 전권에 다 도배를 해놨어요. 특이하게도. 아주 적극적으로 했고요. 이건 이제 동영상 자료고요. 그리고 아예 명함까지도 친환경 뭐 재생용지로 바꾸고 그리고 이 기관은 특이한 게 직원 이름 옆에 뭐가 있죠? 화면에 잘 보이시나요? 영문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버넌스죠. 지혜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호칭이 사라졌죠. 뭐 누구 님이 아니라고요. 지니, 브라운, 함 이렇게 아예 직원끼리 대화를 할 때 이름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뭐 특이한 경우긴 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그런 개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실제 사진이에요. 이게 제가 기관 방문했을 때, 그러니까 이 도청복지관 상당히 규모가 큰 복지관인데 보통 다 ESG였습니다. 그렇게 지역 주민에게 인식 교육을 시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단계적 사업 계획을 세워서 진행했고요. 짠 도청복지관의 큰 특징, 제가 비용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모든 사업 계획서를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SDGs 17개 목표 중에 이 사업과 연관된 목표를 다 사업 계획서에 다 연계시켰어요. 그러니까 도촌의 사례관리 사업 계획 안에는 이 사례관리 사업은 SDGs 중에 1번 목표, 2번 목표, 3번 목표
했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이다 라는 것들을 모든 사업을 이렇게 구조화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어떤 사업 중에는 이 사업을 통해서 탄소 배출을 얼마나 감소시키겠다. 그러니까 그 목표 자체를 탄소 배출 분소로 잡은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신 것처럼 작아서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유엔의 17개의 SDGs를 구현하고자 하는 도촌복지관의 사업을 연계시킨 겁니다. 빈곤 퇴치를 위해서 도촌복지관이 수행하는 5개 사업, 도촌 프로젝트부터 해서 경로식당까지 이하 중식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개 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전 기관에서 하는 모든 사업을 SDGs와 연계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A형 모델인 성수복지관의 개입 방식과 도촌의 방식은 조금 다르죠. 예, 그 차이점을 구분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 분석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C형 모델은 인천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천은 성수와 A형과 B형 모델을 짬뽕시킨 겁니다. 아니, 약었죠? 그건 우리가 늦게 적용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올해 지금 연구하는 주제입니다. ESG를 기반으로 한 사회복지 조직 운영에 관한 연구고요. 이건 10월 중에 보고서가 나오면 제 카페나 이런 쪽으로 해서 다 공유해 드릴 겁니다. 그때 한번 같이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천도 20개 복지관이 5월 달에 ESG 경영을 하겠다라고 함께 합의해서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5개년 계획을 세우고 내년부터 이 보고서가 완성이 되면 아마 내년부터 공개적으로 ESG 경영을 20개 복지관이 함께 진행하겠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는 ESG가 사실은 기업의 가치, 기업의 어떤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윤리가 붙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뭐냐면 이와 관련된 사회복지 가치가 뭐냐, S와 관련된 사회복지가 뭐냐, 이것들을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FGI를 통해서 그 아까 최고관리자들과 함께 토론을 통해서 합의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E와 S와 G는 이런 가치를 지향해야 된다라고 합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인천이 생각하는 E의 개념은 세 가지입니다. 기후변화,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운영을 해야 된다. 기후변화, 기후위기와 관련된 지역사회 인식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전문적인 사회복지편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저희는 합의를 했고 이것들을 함께 실천하겠다는 겁니다. S에 관련된 거고요. 시간 관계상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G와 관련된 거. 이거는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요. ESG도 다 그렇지 않나요? 전 나라가 다른 것처럼 인천형 ESG다. 사회복지 안에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고서에 실을 내용은 이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엔의 SDGs는 너무 거시적이고 광범위해요. 그래서 인천형 또 인천 안에 사회복지 기관들이 할 수 있는 인천형 SDG 사회복지 목표 이 개념화시키는 작업을 했고요. 물론 미진합니다. 그렇지만 보고서에 좀 실어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저희가 아마 수대로 실을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사업들을 SDGs와 도촌처럼 분석하는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 이와 관련된 사업을 20개 복지관이 80개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환경활동과 기후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대분류와 또 몇 가지의 소분류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 이 사례 내용은요, 제가 오늘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보고서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S와 관련된 건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한 200여 개의 사업들을 하고 있었고요. 분류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G와 관련된 사업도 97개의 사업을 하고 있었고 분류를 저희가 한 겁니다. 이거는 저희 보고서가 나오면 그때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아까 얘기했죠. 성수처럼 사업은 아니지만 실천 지킴, 강령으로 또 운영되는 어떤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20개 복지관이 하고 있는 사업적인 거 외에 지켜나가는 것. 예를 들면 저 개인적으로 저는 올해 목표 중에 하나가 365일 중에 150일을 대중교통으로 출근하기 해서 지금 오늘째 115일째 대중교통 출근을 했습니다. 오늘까지 제가 그래서 올 말까지는 150을 채우려고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또 기관의 사업에서 같이 지키는 실천 목표들을 정리하는 것들을 또 사례로 실을 예정이 있습니다. 글 쓴 내용들이고요. 이건 실제 저희 기관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거는 그냥 설명드리지 않고 그냥 자료로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너무 지난 것 같아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압박을 주시진 않지만 센터장님이 네. 제가 이제 재원 부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네 가지 측면과 다 하나 더 해서 5가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ESG에 대한 사회복지현장의 이해가 부족하다. 그래서 보수교육이든 직무교육이든 좀 다양한 형태의 직급별 또 분야별에 맞는 그런 교육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개발돼서 현장의 전문가들이 ESG를 좀 알기 쉽게 또 적용 가능한 내용들로 좀 이렇게 보급되는 것들이 필요하다. 매뉴얼도 필요하고요. 뭐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ESG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라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형 표준 ESG를 뭐 ESG 경영 뭐 센터인가요? 그런 데서 얘기하는 것처럼 저희가 인천형 또는 지역별로 또 특징이 있으니까 그런 그 개념에 대한 합의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겠다. 이게 예, 어느 단체든 간에 중심이 돼서 사회복지에 맞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세 번째는요, 제가 조사했을 때 가장 우려되는 게 업무량이 증가된다. 그래서 사실은 인력 보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관공서에서는 다 혀를 두를 겁니다. 안 돼, 안 돼 표현하겠죠. 그래서 사실 이 업무량에 대한 인력 증가는 어렵다면 사실 이 방역별이나 어떤 중심 어떤 센터들이 ESG를 지원할 수 있는 센터들이 있어서 실제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막 머리를 짜내고 정보를 찾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것들을 조금 여력을 좀 백업해 줄 수 있는 그런 센터가 있어서 실제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지원해주고 또는 컨설팅해주고 또는 자문을 해주는 그런 걸 통해서 이 인력적 어떤 소모되는 에너지를 좀 보강해주는 백업해주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면 좋지 않겠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번째는 역시 돈입니다. 예산 부족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요. 사실은 뭐 그런 건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어쨌든 조사를 보면 예산 문제를 거론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런 ESG 관련된 추가 예산을 지원해서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데 먼저 지원하는 거죠. 인센티브 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확산한다면 ESG가 사회복지 현장에 훨씬 더 정착하는 데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같은 경우에 이런 특별한 지원 사업을 해서 이런 ESG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관의 컨설팅이나 사업 지원들을 좀 전략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방식으로 예산을 지원한다면 훨씬 더 좀 적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직원 간의 합의와 동의입니다. 이거 없이 추진하고 밀어붙이는 건 조직을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조직을 오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들을 꼭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기는 지금 빠졌지만 ESG든 뭐든 간에 중요한 건 기업을 따라갈 이유는 없잖아요. 환경단체를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답게 실천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다음에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개념과 같이 실천 방법들을 고민해서 그 정체성에 맞는 실천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진짜 정해진 시간 내에 정말 많고, 네, 많은 양이 그냥 혼자 수박 겉핥기 시간에 핵심적인 점만 딱딱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어, 아주 알차고 핵심적인 또 도전적인 이런 문제적인 논쟁적인 지점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사회복지 일선에 있는 분들은 저거 다 하라고? 이러면서 등등의 우리 열띤 강의를 해주신 우리 김영일 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Q&A 시간입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이제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람들 의견도 듣고 제가 그래도 이제 ESG 한국 1세도로서 쭉 발표하셨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대신해서 의견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 김용현 관장님과 좀 말씀을 나눌 건데요. 이거 들으시면서 또 다르게 새로운 것들이나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얼마든지 채팅창에다가 질문해 주세요. 그럼 제가 다 쭉 해서 질문하면서 가로 열고 막 박지원 사회 너무 잘 본다. 뭐 이런 사람들 우선적으로 질문. 예, 헛소리입니다. 예. 그래서 그 영상 많이 올려주시면 제가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좀 몇 가지 요거 시간 좀 보완 설명을 좀 했으면 더 좋겠다. 그래서 아까 관장님이 ESG의 기본 가치는 사회복지의 기본 가치와 동일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관장님 보신 ESG의 기본 가치는 뭐고 사회복지의 기본 가치는 뭐길래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그거 조금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또 요인 중에 하나일 것 네. 같아요. 예. 사실 뭐 미시적으로 그 개념 하나를 들여다보면서 비교할 수도 있는데요. 그 ESG를 왜 해야 되는가라는 근본적 어떤 고민들과 연결점을 찾는다면 결국 기업도 지속 가능한 실천이거든요. 경영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건 발전을 기업 이윤을 확대하고자 하는 거라면 사회복지직은 물론 이윤 추구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 가능한 실천을 하기 위한 노력. 결국 그거는 당사자에 대한 우리 클라이언트에 위한 어떤 책무성이거든요. 거기에는 윤리적인 측면, 인권적인 측면, 그러니까 윤리경영 저희는 미리 선포해서 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인권 중요시 여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의 어떤 참여, 이런 것들도 중요하는 거고요, 경영에. 그래서 어떤 이런 여러 요소들을 비교해 봤을 때 결국 추구하는 궁극적 어떤 뭐 목적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 방향이나 이 추구하는 가치는 일맥상통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네. 결국은 그 기업 앞전에 말씀한 목적은 좀 달라요. 목적은 다른데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ESG에 대한 태도를 많은 분들이 아까도 우리 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기업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ESG와 관련해서 문제를 많이 일으킨 집단이 바로 이제 기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ESG에 대한 태클링이 없으면 이건 인류의 지속가능 발전 미래가 없다는 어떻게 보면 인류의 성숙한 발전으로 나오는 하나의 합의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그만큼 이 ESG의 부정적인 리스크에 미친 임팩트가 크기 때문에 기업들한테는 이제 강조가 됐던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 그런데 왜 그러면 사회복지나 비영리 저는 이제 강연하 다닐 때 그런 얘기합니다. 가끔가다 이렇게 이제 비제조업이나 뭐 기업들도 IT 기업, 금융기업 가면 그 사람들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는 환경하고 상관이 없는데 우리 왜 우리가 환경 관리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 할 때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인류는 개개인의 태어난 순간부터 반환경적이고 반생태적이다.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활동자가 사용하고 소비하고 배출하고 하는 게 벌써 지구에 그런 버든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임팩트는 다를지언정 개인의 인류의 모든 조직은 이 인류의 지속가능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속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는 작더라도 다 하는데 이게 이제 일반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인류의 모든 조직을 해야 된다는 이제 성숙한 어떤 세계사적으로 인류 시민적인 이런 게 좀 올라가지 않았나 그런 쪽에서 특히 이제 원래 ESG라가 이제 그 전에 이제 보통 CSR이라는 이름으로 또 이제 표현이 될 때는 한국에서 이걸 가장 먼저 연구하고 많이 논문을 댔던 전문 그 전공이 누구냐면 사회복지 전공분들이었어요. 이세훈 초창기에 뭐 양예희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 그래 근래에는 이제 기업에서 받아들여지면서 뭐 경영학 쪽으로 넘어가지만 이렇듯이 초창기에 보면 아무튼 이 SG를 하지 않으면 우리 인류가 우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의 삶에도 부정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인류사적인 어떤 순수한 시민의식의 발로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 쪽도 저는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이제 관장님께서 또 하셨던 말씀 중에서 하나가 아까 A형, B형, 뭐 C형을 지금 진행 중인데 저는 궁금했던 게 이 기업에서도 보면은 이해관계자들 참여를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ESG 경영 선포하고 우리 뭐 한다 했을 때 요즘 일각에서 문제제기라는 게 워싱 아니야? 그러니까 ESG 워싱이라고 하면 이제 그린 워싱이라고 해서 친환경적인 걸 엄청 홍보하고 뭐 하는데 그 일종의 이제 위선적 행위, 기만 행위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만 행위 같은 게 위선 행위가 나오는 배경에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없이 기업이 일방적으로 그냥 어나운스하고 홍보하는 거 이렇게 갈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아까 이제 이런 A형, B형, A형도 성수형도 선포식도 하고 우리 그 저기 도촌이었나요? 네. 예, 이쪽 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사업적인 하는데 지금 현재의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뭐 이렇게 경영 선포나 전략을 만들거나 과제를 만들거나 사건을 만들 때 결국은 사회복지관이 자체적으로 관의 그 법무 그 조직의 ESG 관리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관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ESG 핵심 계층에 그 사람들 부정경영을 줄이도록 우리가 아까 그 말이 되게 와닿던데
클라이언트를 위한 책무성, 수택자로서의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그런 건데 그렇게 되려면은 뭐 지역 주민이나 복지관 서비스 이용자 이런 사람들의 의견 수렴도 충분히 거쳐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이런 의견 수렴 과정 속에서 정말 예를 들면 복지관 내에서 뭐 원장님이나 경영기획 파트나 뭐 이런 쪽이 아니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치고 있는지 나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어떻게 거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죠. 사실은 이제 뭐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의무적인 조건은 아니지만 이게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3년에 한 번씩 주민 욕구 조사와 만족도 조사를 해야 돼요. 그것들이 평가표로 잡혀 있고 그리고 아마 대부분의 시설도 이제 주민 욕구 조사 또는 하다못해 이제 만족도 조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사업을 진행했을 때 그 만족도 조사, 효과성 뭐 이걸 입증하는 것들을 저희 어떤 책무로 보기 때문에 저희는 원래 하고 있었던 일들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저희 뭐 예를 들면 저희 운영위원회 중에 지역 주민 대표가 들어오게 한다거나 또는 어떤 그 당사자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컨퍼런스를 할 때 그 당사자 주체 당사자가 그 회의에 직접 참여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게 뭐 모든 시설이 다 그런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하는 원칙들을 또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ESG가 기본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지표들이 사회복지 조직은 이전에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더 유사성과 일치성이 많다. 대신 ESG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다. 지금 어떻든 트렌드가 ESG고 또 기업가의 또 파트너십 관점에서로 본다면 또 대중들에게 더 어필할 수 있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래서 사회복지직도 ESG라는 특거리 안에서 경영을 섭본하고 한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사회복지 기관 영역에서 이미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친환경적인 거나 기본적인 사업이라든가 개별적인 캠페인이나 사업 쪽에서 이미 상당 부분 ES적인 가치가 녹여낸 사업들을 이제 했는데 이제 이것은 통합적으로 한번 재진단하고 재점검하고 우리 조직의 운영이 ES적인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지 사업들이 ES적 관점의 사업을 하고 있는지 오히려 이제 통합적이고 이런 종합적인 한 볼 수 있는 하나의 단초를 마련했다고 보는데 저는 그러면 이런 기획과 사업 결국 이제 이해관계자 참여도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이제 나중에 성과를 평가할 때 이게 이제 원래 기획했던 뭐 관리적인 측면은 내부 임직원들 또는 이제 외부의 전문가 의견도 하면 되지만 과연 이제 사업적인 측면에서 이게 과연 원래 기획했던 말은 이런 성과들이 어느 정도로 성과를 달성했는지 같이 보면 이게 이제 평가라고 하면 눈에 보면 눈이 코에 보면 코를 이룰 수 있잖아요. 그 효율적으로 성과 측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현재는 뭐 ESG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게 있냐라고 했을 때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도 잘 모르겠고요 사실은. 그렇지만 저희 복지관은 어떻든 평가라는 차원에서 계속 어떤 운영을 했던 조직이고 네네네. 그래서 그 대표적인 평가는 어떻다 잠깐 말씀드렸던 그 참여자들의 만족도 그다음에 어떤 객관적으로 어떤 변화된 어떤 객관적인 어떤 스케일 뭐 조사를 통한 분석을 통한 입증 이런 것들은 저희가 꾸준히 했던 거지만 그것들을 ESG 전체의 평가다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앞으로 또 사실 우리 할 것 같고요. 사실 저도 그 경기복지에서 작년 12월달에 나온 보고서를 봤거든요. 작아진다 네, 체크리스트. 네. 근데 물론 그걸로 이제 평가하는 방식도 좋은 방식이긴 하지만 아마 조금 왜냐하면 이 각각의 분야별로 또 시설별로의 좀 차이나 특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더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되는 지점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그거는 개인적으로도 누군가 좀 이렇게 뜨거리를 그건 사실은 복지관을 보육을 받는 입장에서는 보건복지부가 되는 일은 아니고 근데 뭐 보건복지부가 해줄 것 같지는 않고 느낌은 근데 어쨌든 그거는 과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경기복지원의 체크리스트 만들었던 게 이제 바로 이제 제가 책임 연구원에서 만들었던 건데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범용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평가적인 관점보다는 자가점검 체크하는 이제 관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멍도 많이 비어 있고 그 복지관의 주력 복지관은 아무래도 지역적인 특징하고 그다음에 종합이냐 아니면 개별 뭐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또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의 이제 기본 이제 스타팅 포인트라고 좀 보여지고
이게 중요한 거는 저는 되게 이제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평가적인 관점은 그 누구의 관점이냐. 그러니까 경영 평가 관련된 이 저기 뭐야 보건복지부라든가 아니 돈 주는 우리 그 지방자치단체 이런 관점이 하지만 첫째는 이제 보건복지부 내에서 공무원들 몇 번 봤는데 이게 ESG가 원래 이제 그 기업 베이스에 시작했지만 이제 고용노동부나 그 모든 조직 이거는 이제 정권을 떠나서 지금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에서 ESG 관련 과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보건복지가 분명히 강화는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조금 더 생각 좀 드는 아까도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결국 지역 주민들 그 시설 이용자들의 관점에서 모든 게 디자인과 설계도가 평가받아야 된다. 근데 그러려고 하면 기존에 이제 뭐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좋고 그다음에 이런 평가 지표도 좋은데 저는 한번 좀 진취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으면 이 복지관에서 아니면 지역 주민들 설문조사도 비슷하지만 하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 직원들, 뭐 공무원분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참여하는 좀 워크숍이나 토론회 그러니까 조금 기존의 기업들이 평가해서 전문가들이 ESG 평가하고 뭐 금융시장을 평가 이런 것보다 조금 더 지역 밀착형 그다음에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평가 시스템을 나름대로 구축하고 돌려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좀 해봤어요. 그런 게 좀 가능할까요, 현장에서? 저 사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보고서 중에 제가 이 보고서의 공적 제안에 꼭 넣으려고 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보고서 말미에 제가 인천시에 제안을 네. 하려고 했던 게 저희가 이제 20개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기관당 내년에 그 기관당 500만 원의 컨설팅 비용을 좀 달라. 그래서 그러면 1억분이 안 됩니다. 인천시 뭐 1억 큰 돈 아니잖아요. 물론 줄지 안 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것들을 제안해서 우리가 선도적인 인천의 사회복지관 운영을 어떤 이끌면서 파급력을 미치겠다. 뭐 그 안에 사실은 이제 평가 시스템에 대한 고민들을 담아낼 수 있을 거라는 지금 센터장님 말씀하시니까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서에 조금 같이 녹여서 한번 시범적으로 제가 도전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제가 뭐 들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아까 이제 과제별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선해야 될 부분도 인식 뭐 직급별, 규모별 다양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이 교육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일방적으로 이제 강사 와 전문가가 와서 막 떠들고 야 니들 ESG 아무것도 모르지 이것들 나의 전문성을 받아라 해서 그냥 혼자 떠들고 오는 건 수용성이 굉장히 낮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육을 하는 그 목적은 그 사람들이 수용하고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관점이라고 한다면 교육도 예를 들어서 강사들은 이 토론거리라든 아직 기초적인 개념을 주고 토론거리를 던져주고 임직원 요새는 그 기법들이 많더라고요. 뭐 이렇게 뭐 오픈 스페이스 방식이나 뭐 퍼실리테이션, 디자인 싱킹 참여자 주도하는 방식이 많거든요. 그 속에서 사람들이 토론을 하고 우리가 해야 될 ES는 모두 좀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처음에 기획 단계, 그다음에 실행에 대한 점검 단계, 특정의 단계 이런 것들이 좀 환류 과정 속에서 이해관계자들 이래 좀 참여해서 복지기관에 당신들은 이런 걸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되는 그러니까 복지기관이 해서 주도해서 사람들을 견인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결국 사회복지의 전달체계 속에서 가장 정말 좀 가장 이상적인 형태 그런 그런 것들을 좀 한번 교육도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따보시면 그래서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승장님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그린워싱이라든지 문의만 갖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내재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내재 방식은 하나를 저희가 지금 저희도 이제 보고서 고민하는 건 사회복지기관은 일단은 비전 미션에 대한 내재화를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 기관에서 최근에 비전 미션 수립할 때면 짧으면 저희 같은 경우는 한 5, 6개월 하거든요. 그 기관의 비전을 선정하는 때 그런 것처럼 이 ESG도 그냥 수업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그런 내재화된 과정을 거쳐서 비전 미션 수립하는 것처럼 그것들이 내재화돼서 자연스럽게 사회복지 전문가들에게 구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 그런 것들이 돼야지 와, 저게 좋은 사업이니까 ESG 사업이니까 빨리 봐. 이렇게 해서 절대 안 된다. 네, 그런 게 이제 공공기관에서 많이 잘하죠. 절대 안 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그래서 뭐 하면 이제 서론문이나 전략도 그대로 가져와서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깡비에서 오타 냈는데 그대로 오타 낸 경우도 봤는데 우리 사회복지 기관만큼은 일반 기업이나 공공 조직에서 하고 있는 약간은 제도화된 약간은 틀에 있는 그런 식의 미션 비전과 사업을 그걸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복지 관점에 보면 좀 안 맞는 거잖아요. 난 사회복지적인 이런 행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쪽에서 아마 좀 좋은 사례를 만들어줬으면 좀 좋겠고 그다음에 또 이게 아까 이제 과제 몇 가지 해 중에서 근데 저는 이게 좀 가슴에 와닿았던 게 업무 증가, 업무 증가. 그러니까 저도 그 요새 근래 사회복지기관에서 이제 교육도 하고 많이 또 사회복지기관들이 기업들한테 제안하는 심사평가도 하고 하는데 저는 현장 갈 때마다 진짜 가끔 계속 놀라는 게 그 바쁜 시간에 사회복지사분들은 어떻게 리서치해서 사업을 해서 그거 정말로 그 자기 잘 되라고 자기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산을 따와서 프로젝트를 해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이 SG한테 취약계층의 프로젝트에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조금 더 개선된 삶을 할 거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꼭 어떻게 아이템을 쫓아갖고 사업 제안서하고 PPT 발표하고 이러면서 진짜 놀라거든요. 근데 만약에 ESG 이것까지 하라 그러면 그래서 관장님은 이거 하자 으쌰 해야 됩니다 막 이럴 수 있지만 우리 일선의 사회복지사 선생님은 또 하라고? 막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겠습니까? 그래서 우스갯소리 그런 얘기를 해요. 네, 네. 예를 들어서 3년 기획 사업을 프로젝트를 몇 억짜리 하면 그 평가 보고서 제출하게 사직서를 낸다. 이게 있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1억, 2억 펀드레이징 받으면 프로젝트하고 뭐 경험도 좋겠다 하지만 사실은 업무 예산만 드는 게 아니라 업무가 그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조정 없이 그냥 밀어붙이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절대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 업무 조정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들을 안 하던 사업을 잠깐 집어넣을 게 아니라 왜냐하면 저는 ESG도 가치, 소셜 밸류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가치를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해서 어떻게 그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먼저 생각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새로운 아까 얘기한 컨트롤 B 컨트롤 뭐 이게 아니라 여기 했던 거 그대로 갖다 와서 우리 안 하는 사업 막 붙이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지금 우리가 선언한 그 ESG 가치를 어떻게 접목시켜서 그것들을 업그레이드 시킬까를 먼저 생각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것들은 사실 부담이죠. 왜냐하면 그 고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도 그래서 설명드린 건 그것들을 지원하는 지원센터들이 곳곳에 좀 많이 있어서 그런 어떤 업무적 부담들을 좀 덜어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 지원하는 센터들은 네네. 어떤 조직들이 지원하는 센터 역할을 해야 될까요? 뭐 별도의 센터나 만들자 얘기하면 공무원분들도 뒤로 나자빠지실 거고. 뭐, 뭐 유사와 그런 조직들 실제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속 가능한 뭐 발전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지역별로? 아니면 저는 이제 지역별 사회복지 협의회에서 그것을 지원해주는 형태로 그렇죠. 될까요? 네, 협의 이번에 인천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네. 그런데 사회공헌 컨설팅하고 기업하는 사업을 저희 재단도 같이 인발배하고 있는데 그렇게 좀 진행을 했던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 사회복지협의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뭐 괜찮은데 만약에 협의회가 워낙 또 많은 기관들을 실제 지원하려면 예산 인력비 얼마나 또 잡아야 될까 뭐 이런 고민들이 있고 저는 조금 거기서 조금 더 축소를 한다면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 인천 사회복지 관협회거든요. 관협회는 20개 복지관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되니까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제 물론 이제 센터들이 너무 많이 생기긴 하겠죠. 지역별로. 근데 어쨌든 그런 적정선을 찾아서 조금 이렇게 분배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위원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그런 생각도 해보네요. 이제 보면 너무 이런 이제 중간에 지원하는 조직을 만든다거나,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전달 체계에서 사회복지도 층층 시야가 많지 않습니까? 공무원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회복지가 완전히 사회복지사 또 지역의 여러 가지 또 이해관계자들 중증이 많은데 이러한 것들을 지원해주는 이런 걸 뭘 하려면 네가 기존에 있던 기관들이 담당하거나 별도의 단체를 만들거나 이런 걸 하는데 이 지역 내 사회 문제 해결해서 바깥에서 일하고 있는 자원들이 제법 있는데 그 자원들끼리만 서로 연계를 해서 서로 뭐 지식 공유를 하거나 아니면
해결 해법이라 이런 것만으로 해도 조금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좀 한번 해보거든요. 그렇죠. 뭐 이거 좋은 방법. 아니면 지속 가능한 경영재단이 어떻게 좀 지분을 좀 많이 확대하고 아니 근데 뭐 온천에서 좀 오시고 그거는 뭐 다이렉트 내가 10월 날 저기 뭐 사회복지협회 갑니다. 근데 그래서 결국은 이게 시절 난절로 같이 엮는 게 새로운 거 뭐하고 저희들 뭐 하지만 이게 저희들은 재단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바로 사회복지 쪽에 하는 분들 네트워킹 강화해서 예를 들자면은 이제 저희들은 ESG와 관련된 전문성은 있지만 물론 우리 이사장은 사회복지 오래 일했기 때문에 이사도 오지만 조직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것도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현장 사람들이 가장 문제도 잘 알고 답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어떠한 로드맵을 갖고 어떻게 풀어 나갈지는 방문론적인 부분에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ES적으로 저희 같은 재단과 현장에서 가장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우리 관장님 비롯한 이런 플레이들과 같이 계속 살을 만들어서 하면 뭐 좋겠다 뭐 그런 생각들을 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특별히 이제 사회복지 쪽에 이제 좀 애착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국가로 돌아가서 그래서 업무량 증가와 관련해서 보면은 이게 ES적으로는 뭐 하다 보면 신규 사업이 생길 수도 있고 기존 사업을 리뉴얼할 수도 있고 돈이 있는 이런 이제 시드 머니들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든가 사회공헌 하다 보면 업무량이 증가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그 사람들의 인사 고가 평가에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어떻게 좀 가능할까요? 사실은 이게 되게 고민돼. 이게 예를 들면 뭐 일을 시킨 만큼 급여 더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요즘 MZ 세대는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급여를 많이 준다고 일을 더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인사고과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측면도 있겠지만 사실 사회복지 조직 관료 조직이기 때문에 뭐 연봉 승진 뭐 이런 구조로 돼 있지 뭐 성과급 승진 뭐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렇다고 인센티브를 보조금에 예산을 해서 너뭐 상여금 더 줄게 이것도 안 되고 아니 그래도 최소한 뭐 이렇게 잘하면 평가를 잘받아서 진급을 좀 더 빨리 한다던가 인센티브 돈은 아니더라도 뭐 이거 내부 평가에서 좀 그렇죠 그렇죠 건 되겠죠. 예, 예. 근데 이제 그게 어떤 객관적 지표를 제시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래서 객관적 지표 만약 KPI 잡을 때도 그 임직원들 의견들 네. 또 외부 전문가들 이런 것들이 들어서 제가 이제 쭉 보면 그런 일반 사기업도 마찬가지인데요. ESG를 할 때 이게 사람들의 평가에 부서 평가라든가 뭐 임원들 평가, 우리 관장님 평가에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지 않으면 아는 물론 이제 사회복지사들이 자발성이 굉장히 높은 그룹인 건 사실인데 그런 게 안 잡히면 그 사람의 그 주관적인 자발적인 이런 참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 되게 아변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뭐 선생님 말씀에 그런 인센티브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제가 이제 사회복지직에서 참 그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어떤 동기화를 시킨다는 게 되게 어려워서 저는 아까 그 몇 가지 대안 중에 아까 파트너십을 강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제 어디 기관에 가서 설명을 할 때는 왜 ESG를 우리가 해야 되냐. 동의할 때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외부 인적 물적 자원을 더 많이 강화하고 그것들 기업과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거다. 이제 결국 그것들은 클라이언트 혜택에 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사실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뭐 이게 최근에는 강조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인센티브 제도라든지 직원을 어떤 평가하면서 훨씬 더 동기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가 마련된다면 그것들도 아마 저희가 좀 적극 도입을 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는 또 과제인 네. 있습니다. 뭐라 아마 현장에서 깊게 고민했으면 좋겠고 왜냐하면은 이제 일반 기업들도 이제 조직의 유연성을 높이는 게 인류의 모든 적은 필요한데 조직의 유연성은 일반 사기업들은 결국 재무적인 성과와 관련이 있는 건데 이게 우리 조직의 유연성 사회복지라든가 NGO라든가 NPO 쪽은 보이지 않는 성과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잡아서 높일 것인가. 근데 결국 이게 사회복지기관처럼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과 그다음에 이런 헌신성들 이런 것들에 기초하는 조직들은 결국 그 사람들의 동기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봐요. 사회복지나 NGO나. 그래서 그런 쪽에서 계속 어떻게 동기화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실험적인 모델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좀 그전에는 우리 공공기관이라 뭐 하실 때 질문이 제법 나왔는데 오늘
사회복지 쪽에 계신 분들이 제법 많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질문이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희한하다. 왜 그러죠? 오늘 내용이 되게 재밌는데. 다음에 김웅일 관장님도 이러한 인사이트 있는 얘기나 어떤 부분을 또 동의하지 못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등등을 했는데 채팅창이 조용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했더니 오늘 발표가 너무 완벽했고 이 Q&A도 너무 완벽하구나. 그러니까 더 이상 물어볼 게 없구나. 미리 물어보려고 했는데 저 탁월한 사회자가 다 물어봤구나. 이렇게 자유하면서 우리 이미순 선생님이 비웃으시는 거 아니시죠? 예, 비웃으시는 아니시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제 우리 복지기관에서 누구는 그런 얘기 하던데요. 사회복지기관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가버넌스다. 너무 어떻게 보면 조직마다 좀 다른데 너무 관장님의 1인 능력에 의존을 많이 한다는 내용도 좀 있고요. 아니면은 사회복지사하고 위에 결정하시는 운영위원 이런 권력 격차, 거리가 좀 너무 많고 좀 머릿속에서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이 SG를 같이 논의하고 결정하는 가버넌스가 중요하다고 좀 보여지는데 안 그러면은 뭐 관장님의 그런 인사이트나 전문성도 1인 진짜 돈 끌어오고 뭐하고 제주에 그 사람의 전체적으로 의존해서 찾아가거나 아니면 특정 사회복지사분들이 그런 헌신에 좀 일방적으로 기대하거나 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복지기관의 가버넌스는 지금 현재 좀 어떻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게 또 ESG뿐만 아니라 모든 걸 의사결정하는 의사결정 시스템들이 좀 더 풍부해지고 탄력적이고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현재는 어떻게 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개인의 경험차는 있긴 하겠지만 지금 뭐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관장의 어떤 독단이나 독선 또는 의존하는 어떤 분명 그런 조직도 있고요. 근데 이제는 그런 조직이 과거에는 높게 평가받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효율적. 카리스마, 그렇죠. 그리고 뭔가 그냥 어쨌든 싫든 좋든 같은 틀리든 누군가 끌어가니까 그냥 한 방향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뭐 좋게 평가하는데 좋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은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절대 조직이 저는 성장할 수도 없고요. 만약에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 조직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젊은 편이지만 기관장들 후배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건 현치하지 마라. 그리고 결국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원한 위임이라는 것들이 철저해야 되지 않으면 조직원들은 수동적으로 전략되면서 모든 짐은 네가 짊어져야 된다, 거꾸로.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이런 또 우스갯소리 합니다. 기관장은 계약직이고 일반 직원은 정규직이고 네, 또 정규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시대가 사실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그래도 조직들이 지금 거버넌스에 대한 것들을 지금 지키려고 또 그 말하는 가치들을 지향하려고 지금 노력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기업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려하는 것처럼 우리가 극단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어떤 1인 권력자가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조직이 우리가 얘기하는 ESG가 얘기하는 궁극적 가치를 도려내는 건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뭐 1시간 동안 저도 사회복지 얘기한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사람들 뭐 토크 콘서트도 하고 뭐 한다고 했지만 역시 현장에 계신 관장님 보니까 이렇게 복지기관 일선에서 벌써 다양한 실험들 사례하는 건 몰랐어요. 네, 진짜 저도 깜짝 놀랐고요. 앞으로 저도 이쪽 관련된 사례 조사 같은 것들, 뭐 그분들의 지식을 배우기도 쉽고, 아니면 그분들이 조금 도움이 필요한 거 있으면 많이 도와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1시간 동안 그런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시면 미처 못할 거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저도 짧은 시간에 좀 어설프게 얘기한 것도 있고, 또 잘못 전달한 것도 있는데요. 저도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고요. 언제든지 좋은 말씀 좋은 이야기를 또 나누고 싶은 분들은 저희 연락 주시면 저도 갖고 있는 정보, 이런 걸 열심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시간 동안 우리 아주 좋은 사례와 같이 고민에 대한 포인트들을 던져주신 김용일 관장님께도 감사드리고 우리 참여하신 모든
참석자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내용들이 사회복지 쪽에서 ESG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저희들이 희망을 하고요. 다음 달에는 사회적 경제, 그다음에 스타트업 창업 이런 쪽과 관련된 조직의 ESG와 관련된 얘기를 또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서 모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요. 다음 달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